2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면서 모든 원자재가 다 튀었죠. 다 튀면서 이제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치면 배터리 가격도 결국은 안정을 찾을 거라 봅니다. 내년쯤 되면은 이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기차와 이 하이브리드 차, 내연기관차의 어떤 들어가는 제작 비용 자체가 거의 일치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합니다. 내년쯤 되면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위로 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매수하려면 올해가 맞겠죠. 지금은 뭐 배터리 쪽은 시장을 좀 더 뭔가 성숙기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 전략이 지금은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선영 대표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뭐 그밖에 뭐 한국경제TV나 다양한 채널에 나와서 저희 이제 국내 해외 주식 투자 경험을 좀 나눠드리고 여러분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네. 원인이 뭘까요? 일단 뭐 크게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엔케리드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주식을 우리가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급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 두 가지를 다 건드렸어요. 이제 엔케리드 트레이드 청산이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완전히 깨져버렸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슈가 나오면서 심리적인 부분이 완전 내려앉았고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좀 조정이 필요했었던 시점에 뭐 저는 적절히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일주일 만에 지금 사라졌고 저는 언젠가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오겠죠. 근데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경기 침체를 생각하면서 이제 염두에 두면서 주식 투자를 안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마음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었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잃어버린 20년 하면서 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경기를 좀 부양을 하는 방법을 취해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금리가 싸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에서 자금을 엔을 가지고 이제 더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를 하면서 그 차익을 항상 얻는 투자가 진행돼 왔었는데 일본도 언제까지나 저금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것은 사실 그 누구도 다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한 번 진행하고 나서 두 번째 또 진행할 것 같으니까 괜히 또 이제 시장에서 좀 심리가 깨진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이제 나왔었던 이슈인데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언젠간 인상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는 사실 언젠간 나올 이슈였어요. 누구든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딱 요 시점에 나왔었던 부분이 좀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 외로 번외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없으면 2008년도 금융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같이 어떤 자금들이 청산이 되게 되면은 말 사람이 100%다 이제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한다 하면은 그냥 매도 안 하고 있으면은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요즘에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도 거의 80% 이상의 투자가 다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번 뭔가 알고리즘이 깨져버리면 이게 순서대로 다 깨집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완전히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에도 영향을 좀 많이 줬다. 그래서 예전에 뭐 수십 년 전처럼 사람이 100% 이제 매수매도 하는 거였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좀 꽤나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이었나요? 이제 BOJ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상황을 좀 무마시켰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불안해하면은 뭐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서면서 조금 이제 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상황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안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BOJ 총재가 나오고 나서 일본도 이제 10% 급락을 하더니 바로 그 다음날 또 10% 급등을 하면서 커버링이 됐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두 가지 악재성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이건 장기적인 추세의 변화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변화가 되려면은 일단 지표가 꺾여야겠죠.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 지표가 예전만큼 뭐 엄청나게 좋진 않습니다. 뭐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 보면은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나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좀 뭔가 지표들이 좀 밸런스가 맞춰지기를 좀 바라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지표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좀 어느 정도 내려오면서 딱 과도기적 구간에 물려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이나 시장도 어느 정도 지표가 내려오기를 바랬지만 이게 막상 내려오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오다 더 빨라지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 라는 딱 그 임계점이 온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있긴 있지만 뭐 그것도 뭐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고 너무 진짜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이슈만으로는 딱 봤을 땐 그냥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영향으로 저희 국내 시장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졸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게 미국의 영향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수급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요즘에는 글로벌 자금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꼬이면 이제 다 꼬이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N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뭐 N 캐리 트레이드가 영향을 주면서 이제 미국 자금도 영향을 주면서 우리까지 영향을 줬고 게다가 또 그날 하필이면 이제 사이드가 터질 때 그때 문제가 됐었던 거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주저앉았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신용융자 잔고가 좀 높았어요 최근에. 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통 40%가 그러니까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융자가 40%가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저는 그 시점 이후엔 조정이 항상 왔었거든요. 근데 40%까지 가진 않았었어요. 거의 36% 7%까지 올라가길래 좀 이 정도면 조금 불안한 시점이 된 것 같긴 하다. 너무 신용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비슷하게 되니까 조정이 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지난주에 한번 그렇게 두 번 크게 얻어맞고 나서 제가 8일자 기준이죠. 보통 이제 몇 개월 후에 나오니까 8일자 기준으로 신용융자 잔고를 보니까 3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융자 잔고가 좀 안정을 찾았다라는 부분이고 아마 하루 이틀 더 지나면 그게 20%대 후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이 신용융자 잔고에 대한 부담은 당분간 좀 덜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시장 신용융자 잔고는 떨어졌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들 포함해가지고 보통 신용거래 퍼센티지가 3에서 5% 사이 내에 있으면 좀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2, 3%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대주주 지분을 빼고 계산한다 하더라도 5% 안쪽에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신용 잔고는 나쁘지 않다. 뭐 좀 오르긴 올랐지만 뭐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SK하이닉스가 7%가 나와요. 그러니까 5%가 넘어가 있고 게다가 또 보통 대주주 지분을 빼고 나면 그게 퍼센티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용융자 잔고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10%가 넘어가면 그때보다 진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부담스럽냐면 최근처럼 이렇게 뭔가 수급이 터져가지고 이제 바바바바 연속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은 데미지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에 따라서 일단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되 사실 저는 그러면은 뭐 SK하이닉스 투자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SK하이닉스는 사실 똑같이 뭐 신용융자 잔고가 7% 8%라도 이제 SK하이닉스의 무게감과 뭐 코스닥 일반 뭐 중소형 기업들의 무게감은 사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마음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수급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SK하이닉스는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마진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좀 감안하시면서 이제 투자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율은 뭐 여전합니다. 저는. 미국이 경기 침체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미국이 경기 침체 가능성 있지. 그리고 김선영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 있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경기 침체가 오긴 올 거예요. 오긴 올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 때문에 과연 우리가 투자를 거둬들여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게 만일 예전에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뭐 더 그 전으로 갔을 때 뭐 오일 쇼크 그때처럼 좀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면 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이게 되게 얇게 지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면서 투자를 좀 걷어들일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있지만 오더라도 빨리 회복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주식시장 폭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그날 폭락한 날에 제 네. 지인 또 많은 동생 친구 뭐 형님들 전화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얘기는 똑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는 방법이 없고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뭐 실적이 못 나왔다거나 뭔가 뭐 정말 상장에 대한 부분이 간당간당한 경우에는 버려야죠.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시장이 잘 간다 하도 버려야 되는데 이 수급적인 부분이 깨져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이제 수급이 깨질 때마다 우리가 손절을 한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가 우리나라 사실 대세 상승장이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우리나라 지수가 700포인트 때부터 2100포인트까지 거의 3배가 올랐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그때 평균적으로 보니까 단기 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15%까지 밀어버린 조정이 거의 분기마다 한 번 꼴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지수 한 6, 7% 정도 밀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20% 좀 못 밀었어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이것도 이제 예전에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 충분히 좀 딥하게 깊긴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정의 어떤 깊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그냥 항상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버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올해처럼 5년 차 정도를 해보니까 조정은 항상 있어 왔었던 것 같아요. 네. 쉬면서 이제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깊게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 올라오는 힘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하락한 게 아마 올해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가 될 것 같고 좀 멀리 보면은 내년까지 중에 최근 저점을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만일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송동길 TV를 보시면서 이제 좋은 내용 많이 받아가시면서 아마 저도 계속 멘트를 드리겠지만 굳이 투자를 거둬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투자를 이어가시면서 만일 뭐 월급날이 되셔가지고 좀 더 이제 현금이 생기셨다 하면은 조금 더 투자하셔가지고 이제 단가를 낮추시고 뭐 실적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지 뭐 시장 누르고 조정했을 때마다 손절하고 다시 하고 손절하고 다시 사고 그렇게 되면은 계좌가 녹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제가 좀 지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절보다는 네. 탄탄한 기업을 위주로 추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이 미국 대선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지금 되게 상황이 되게 재밌게 돌아가요. 지난번 출연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였는데 바이든이 이제 자진 하차를 하고 이제 해리스가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되게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 뭐 지지율이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두 번째는 IRA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했었던 이제 정책이었는데 이걸 트럼프가 엎어버리겠다라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물론 이제 뭐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권의 이제 어떤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 보통 평소에 제일 많이 욕하는 게 정경유착이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되긴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누가 된다 하더라도 솔직히 IRA를 완전히 엎어버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봅니다. 왜냐하면 IRA 혜택 그리고 IRA 효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 결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른바 러스트벨트 지역이라고 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게 표를 많이 받아도 이제 선거 인단을 못 잡으면 이제 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선거 체계이기 때문에 제도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지역이 그 웬만한 지역은 민주당 공화당이 다 나눠져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거긴 잘 안 바뀝니다. 그 제일 중요한 지역은 보통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이제 근해 갔다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스윙 스테이트 또는 러스트벨트 지역. 그 지역이 거의 겹치는데 그 녹슨 공업지대죠. 예전에 자동차 산업이 되게 활발했었지만 지금은 많이 쇠퇴했었던 그 이제 어려움 지역.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은 의견이 이제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본인 지역에 좀 좋은 정책을 해주면 그 후보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IRA 혜택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러스트벨트 지역에 공장도 엄청 들어왔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예전보다 투자도 뭐 수십 배 수천 배가 늘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IRA 혜택을 좀 받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가 그걸 난 다 엎어버릴 거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그 IRA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그분은 이제 본인이 주인공병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IRA를 했으면 이건 역사상 정말 최고의 법이다라고 얘기했을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이든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업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해서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말씀도 드려요. 아마 트럼프가 되면은 IRA라는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 이름을 바꿔서 이제 본인이 한 것처럼 뭔가 이제 싹 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방송 바로 전에도 제가 좀 들었지만 현재 지금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어떤 그 대화가 X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서버가 터지면서 디도스 공격으로 터지면서 지금 녹음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저는 뭐 전기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나올 줄 알고 들었는데 뭐 일상 토크입니다. 그래서 일단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근데 이 두 분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대놓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러스트벨트 지역도 결국 이제 자동차 사업인데 그쪽에 전기차나 이쪽 라인들 배터리 공장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얘기한 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를 하시는데 트럼프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전기차가 굉장히 좋다 생각한다. 타봤다. 되게 좋았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되게 환상적인 사람이지만 절대로 전기차 100%는 있을 수 없다.
사실 근데 그 얘기는 너무 합리적인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뭐 전기차라는 게 없다 치고 그럼 다 내연기관 휘발유차인데 그럼 과연 우리 주변에 휘발유차가 100%일까요? 수소차 있죠. 하이브리드 있죠. 10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가 뭔가 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저는 합리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가지고 트럼프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데 우리는 그 후보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번 대선에 대한 어떤 이슈는 정책 관련해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게 IRA라는 걸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릴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보기 때문에 트럼프도 결국은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 표를 받아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윙 스테이트에 사는 그런 분들의 어떤 심기를 건드릴 만한 행동은 안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거는 그대로 진행하되 이제 자기 컬러대로 바꾸고 싶은 건 좀 바꾸는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뭐 그런 관련 업종이나 뭐 이런 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트럼프가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혀 없진 않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떨까요? 트럼프가 안 되면 오히려 지금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지금 거 그대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트럼프는 뭐 어쨌든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 물론 이제 어디 튈지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본 사람. 근데 해리스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 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가와 정치인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사업가는 이제 본인한테 뭔가 들어오면 그만큼 줍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해요, 사업가는. 근데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해리스가 되면 그냥 정책에 대한 연속성, IRA나 이런 것에 대한 연속성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뭐 심리적인 부분은 괜찮을 수 있겠죠. 위기는 되게 기회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주식 시장이 기회가 될까요? 저는 오히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손실이 좀 있었던 상태에서 손실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 됐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최근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이제 퍼가 이제 8배, 9배 수준까지 떨어졌다. 원래 보통 10배 기준으로 이제 그보다 밑에 있으면 저평가라고 하는데 이게 9배 이하로 떨어진 거는 지금 최근에 몇 번 없었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때 몇 번 안 돼요. 근데 이번에 8대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겠지만 보시면 이제 이게 9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항상 그때가 저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실적 잘 만들고 뭔가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그냥 거의 뭐 박앤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섹션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진짜 지금은 정말 지금 물판 고기반도 아니고 물 한 30%에 고기 한 70% 정도 되는 상황이어서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누가 새로 만드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반도체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2차전지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로 바이오 관련 기업들, 바이오 제약 관련 기업들도 좀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 정도. 근데 그 세부적으로 봤을 때 뭐 방산, 조선 뭐 진짜 우리나라 지금 완전 거의 물 만난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기업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수하기 좋은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반도체 사실 저는 지금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려요. 중소형주 뭐 매수하시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구간이어서 변동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1, 2% 움직이면 이제 그 밑에 중소형주들은 뭐 4, 5%씩 밀리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형주가 심리적으로 낮다 보고 있고 반도체는 SK하이닉스죠. 뭐 다른 거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둘이 매력이 다른 기업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HBM3E를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하는 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 그리고 HBM 현재 시장 1위, 점유율 1위, SK하이닉스 뭐 좋은 모습. 아까 앞에서 제가 신용이 좀 높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전 고점까지는 투자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2차전지는 사실 지금 살만한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보통 탑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는 에코프로가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이유는 제가 저 공매도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는 이 공매도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바이오 제약이었죠. 예전에 바이오 제약이 공매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죽하면 옛날에 셀트리온 그때 막 서정지 회장님이 공매도 세력 눌러버리려고 갑자기 무상증자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전에 그 바이오 제약 같은 어떤 어려움이 지금 현재 2차전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2차 전지가 만약 공매도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공매도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중지가 되기 바로 전날의 공매도 잔량과 그리고 가장 최근에 특히나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날 해가지고 시장을 크게 밀어버렸기 때문에 시장을 밀면 어쨌든 공매도는 수익을 청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꽤나 많은 공매도가 청산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딱 시행되기 작년 9월이었나요? 그 전날 시행이 아마 주말에 발표하고 월요일부터 아마 시행된 걸 알고 있는데 딱 그 전에 금요일 각 종목들의 이제 공매도 잔량 그리고 가장 최근 공매도 잔량을 비교하셔가지고 제일 의미 있게 제일 드라마틱하게 공매도 잔량이 확 줄어든 기업을 투자하시면 오히려 부담이 확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까지 계산했을 때 제일 잔량이 많이 줄어든 게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둘 다 공통점은 그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이제 지주사라는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의 한 40%씩 줄었어요. 한 반 가까이 공매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매도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시 탄력을 받을 때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말씀을 물어보시면 저는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가 좀 나은 것 같다. 뭐 물론 지금 이 시간도 바뀔 수 있겠죠. 뭐 한 달 후에도 바뀔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자 기준으로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방산이나 뭐 이런 쪽들은 많은데 테마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좀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큰 거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많으시고 제일 투자 많이 하시고 제일 걱정 많으신 반도체랑 2차 전지 그 두 개 중에 이제 각각 두 종목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도 이번 하락장에 추가 매수를 하셨나요? 그럼요. 그럼요. 역시. 저는 네. 경기 침체 얘기 나왔을 때 그날 하자마자 이제 뭘 했냐면은 사실 저는 그 전에 엔비디아가 이제 뭐 설계 오류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밀어버릴 때부터 슬슬 계좌를 이렇게 꺼냈죠. 슬슬 네. 꺼내면서 이거 한번 몰아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갑자기 근데 그 경기 침체 나오길래 야 이거는 왔다. 이거는 왔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죠. 월요일까지 하고 제가 오히려 월요일 하면서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나는 현금 다 털었다. 현금 없다. 이렇게 뭐 저희 뭐 방송 준비하는 창에도 올리고 막 저희끼리 네. 친한 창에다가 이제 올려놨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혹시 이제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략적인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까요? 종목마다 달라요. 근데 종목마다 다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들어가시면 30에서 50%는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SK하이닉스도 지금 들어가시면 20-30%는 무난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저는 제가 꽤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저는 투자 방법이 어떠냐면은 주가 빠질 때 그 완전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네. 누가 나와가지고 막 여기가 바닥이지 이 가격대가 바닥이라고 하면은 사기꾼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한 주식 20한 5년째 했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가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면은 기업 실적 잘 나오고 그리고 뭐 침체란 얘기 있고 업황은 어렵겠지만 그 회사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업황이 좋아졌을 때 시장 점유율을 미리 잡아놓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근데 그걸 포스코홀딩스나 이제 코프로 그룹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주가 밀리면은 그냥 뭐 월급날 되면 조금씩 매수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올라오면 어느 순간 나의 이 수익 임계점이 딱 넘어서게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 들고 있게 되면 이제 수익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투자 비중이 크지 않다면, 저는 제일 문제가 반도체든지 뭐 전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전체 투자 자금 대비해서 30% 이상은 매수하지 말라거든요.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나눠가지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다양한 업종들이 지금 밑에서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에 랠리가 나왔을 때 그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시장을 좀 앞에서 끌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좀 제일 줄이고 투자를 할 때 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냥 다양한 업종의 종목을 한두 개씩 계속 사놓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지금은 오히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지금 매수를 하면은 언제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상황 자체는 성향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투자 성향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요번에 매수하시면 저는 연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대선이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첫 발표한 시점에 시장이 살짝 눌림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번 3분기는
시장이 좀 쉬어가면서 이제 눌림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3분기 9월 달까지는 좀 분할 매수를 좀 평소에 3번을 분할하시는 분들은 한 10번 분할하셔가지고 좀 사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뭐 지금 9월 달에 아까 방송 전에 바로 보니까 50bp 가능성 50% 이라고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거의 뭐 25bp 가능성이 좀 계속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몇 개 지표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한다고 했을 때 그 시점쯤에 이제 심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가 거기서 좀 애매하게 될 경우에 시장이 한 번 더 눌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기는 매수 전략,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올 연말쯤에 돼가지고 그냥 적절하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이거 시장 중간에 뭐 돌발 변수나 악재성 이슈 없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 이거 상승 한 2, 3년 갈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물론 각도가 이게 예전처럼 막 높진 않을 거예요.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올라갈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뭐 장투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투자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변수가 있어서요. 만약에 이런 뭐 시그널이 나오면 정리를 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모르겠어요. 뭐 심지어 저는 경기 침체가 잡힌다 하더라도 이걸 도망가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인데,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 좀 팁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올해 내년 할 거 없이 그냥 쭉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으시거나 이제 성향 자체가 그러신 분들이죠. 근데 성향 자체가 그러신 분들은 아마 본인 투자 전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잘 하시면 되고, 만약 투자 자금이 적어가지고 저는 회전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매번 매주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날 그때 발표된 경제 지표들 좀 보시면서 체크하시되, 일단 아무래도 첫 금리 인하가 지금은 그러니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즉 피벗을 되게 바랬거든요. 시장은 제발 좀 해달라고. 근데 금리 인하라는 거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최소 6개월, 길게는 뭐 몇 년 안에 경기 침체가 항상 왔었어요. 연준의 그 연방 기금금리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딱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침체가 온 적이 없었고,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고점에서 유지가 되다가 인하를 하면 얼마 후에 지금 새로 그 쉐이딩돼 있는 그 선이, 회색 선이 보여요. 그게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제 곧 조만간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심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 3분기는 매매를 정말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넘기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짧게 치고 빠지시는 거, 그냥 뭐 3% 5% 수익 나시면 치고 빠지시는 전략이 낫지, 지금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으실 구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나서 3분기가 좀 지나고 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사실 조정이 지금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네.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빠져나오는 게 맞을까요? 아유, 안 됩니다. 지금 손절하고 나오시면 진짜 버틸 때까지 다 버티셨다가 정말 밑에서 매도하시는 거거든요. 네. 어떤 업종이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반도체라는 게 처음 있었던 것도 이제 제가 좀 돌아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반도체가 과연 미래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가 요즘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D램을 딱 장악을 하면서 세계 1위에 올라가면서 막 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청계천이에요. 청계천의 조립 PC에 들어가는 그 정말 저렴이 버전의 램으로부터 시작한 게 우리나라 반도체 시작이거든요. 그걸 아무도 모르죠.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그때 이제 미국이 일본 때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반사이익 얻으면서 반도체가 빵 뜨게 된 건데,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이제 처음에는 와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와 하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다 매수하거든요. 온갖 뭐 매수 물량 다 몰리면서 올라가는데, 특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항상 잠깐만 하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사실 처음부터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지금은 좀 의구심을 막 만들면서 이제 좀 거품이 빠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적정 거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예를 많이 드는 게, 우리가 맥주를 이렇게 쭉 따르잖아요. 맥주를 쭉 그냥 따르면 위에 거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올라오면은 두 부류죠. 이제 거품을 먹거나 아니면 이제 탁 치거나 부류인데, 그렇게 거품을 쳐 나가면서 딱 진짜 맥주를 끝까지 따르는 그 상황이 지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불필요한 거품들은 좀 많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시장 자체가 이제 그 업종 자체가 좀 안정을 찾는, 주가 자체가 안정을 찾고 수급도 한번 좀 도는 시점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저는 진짜 진바닥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도하시고 손절하시고 나간다? 그건 진짜 버틸 때까지 다 버티시고 나간 거예요. 나중에 조만간 후회 진짜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그 폭락장에서 외국인들이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매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짠가요? 얼마나 매수한 건가요? 그들도 이제 느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는 보통 이제 외국인들 말씀을 많이 드릴 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 때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되게 많이 참고를 해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MSCI 보통 우리가 이제 모건 스탠리 인덱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봤을 때 외국의 펀드가 만들어지면은 이 MSCI 이 인덱스에 있는 이 비율대로 거의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MSCI 정기 변경일 하면서 그때 편입되고 편출되는 기업에 따라 가지고 수급이 들어가고 떨어지고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현재 심리를 볼 때 MSCI 홈페이지에 있는 MSCI 인덱스, 특히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많이 보는데 거기 보시면은 저기 위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중에 사실 제일 위에 있고 보통 그 밑에 삼성 SDI였었는데 삼성 SDI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은 이제 계속 그 포스코홀딩스 쪽에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 물량은 좀 단기성 물량과 중장기성 물량이 좀 섞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최근에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온 거 맞긴 맞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는 심리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니켈 가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면 하향 안정화라고 표현합니다. 저 누구는 니켈 가격 급락이라 표현하는데 모든 원자재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재화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 균형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균형 가격을 항상 찾아가는 그 시점이 되게 필요한데 저는 원자재가 잘 아시겠지만 2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면서 모든 원자재가 다 튀었죠. 다 튀면서 이제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치면 배터리 가격도 결국은 안정을 찾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다 안 것 같아요. 그리고 캐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은 이제 그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기차와 이 하이브리드 차, 내연기관차에 어떤 들어가는 그 제작 비용 자체가 거의 일치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내년쯤 되면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위로 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선점으로 이제 선제적으로 매수하려면 올해가 맞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런 좋은 이슈가 있긴 있지만 갑자기 화재에 대한 이슈도 되게 많이 나와요. 뭐 퍼센티지를 봤을 때 화재는 일단 잘 아시겠지만 일반 내연기관차에 대한 퍼센티지가 더 높고요. 그리고 화재가 난 차들을 보면은 전기차 이 배터리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파우치형, 뭐 각형 그리고 뭐 원통형이 있는데 최근에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4680 원통형 배터리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사고가 나고 있는 거는 거의 70%가 파우치형. 그러니까 파우치형이 이게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도 되게 좋다라고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파우치형은 사실 불이 나버리면 이거 되게 답이 없거든요. 오히려 원통형 같은 경우는 화재로부터 이제 파우치형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나은 건 전고체인데 뭐 전고체 사실 뭐 저 대학교 때부터 전고체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진짜 개발이 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양산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원통형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4680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은 뭐 배터리 쪽은 이제 시장을 좀 더 뭔가 성숙기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 전략이 지금은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가 점점 좋아지는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뭐 내년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우리가 주식은 보통 선반영돼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매수를 하시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번 3분기는 좀 조정을 주면서 이제 눌림이 좀 있을 거다라고 제가 지난 분기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3분기 남았습니다. 예, 지금 8월이기 때문에 9월 남았기 때문에 요번 달부터 열심히 지금 매수하시면은 뭐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또 있을까요? 2차 전지 관련 이슈 뭐 일단 오늘 제일 최근에 나온 거는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 트럭 제일 싼 모델을 6만 1,000달러짜리인가? 그걸 이제 생산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생산 잠깐 중단해 놓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제일 싼 모델이 10만 달러 정도 되는 모델인데 사이버 트럭에 대한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비싸고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주행 거리 자체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짧은 것 같다. 그래서 싼 버전의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일부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긴 한데 저는 사실 지금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를 등에 업고 이제 싸우고 있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과 테슬라의 싸움이잖아요. 치킨 게임이죠.
근데 이것 자체가 저는 거의 이제 후반부로 들어섰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지금 싸게 들어갔는데 미국이 슈퍼 301조라는 관세 관련 법안을 들고 들어왔고, 그리고 유럽도 EU도 이제 중국산 전기차한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이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오히려 좀 나서서 도와주는 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 시장에 중요한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미국 정부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중국의 어떤 소비자들 좀 달래는 느낌으로 갔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거의 이 전기차 이 시장의 치킨 게임은 끝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 잡아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떤 지표로 알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테슬라가 모델들 가격을 올리는 시점. 왜냐면은 치킨 게임이 결국은 이제 가격을 내려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내려가지고 이제 치킨 게임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려는 싸움인데, 만약 테슬라가 모델 가격을 올렸다. 지금 보면은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마다 순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예전만큼. 근데 사실 이것도 예전에 몇 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나는 당분간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마진율을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테슬라의 마진율을 생각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지금 치킨 게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갑자기 테슬라가 마진율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 즉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 뭐 한두 개 올리는 거 말고요, 뭐 전략적으로 한두 개 올리는 거 말고, 뭐 실적 시즌 돼가지고 뭐 한두 개 올려놓고 바짝하는 그런 거 말고, 전반적으로 뭔가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조금 더 올리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이거 이제 치킨 게임 끝났구나, 테슬라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잡았고 이제 진짜 실적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삼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신호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그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어디 배터리를 사용하는지 지금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배터리를 공개함에 따라서 2차 전지주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있죠. 이게 해야 돼요. 저는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벤츠 EQE도 마찬가지지만, 참 이게 1억이 넘는 차에 1억이 넘는 차에 세계 8위라고 하지만 사실은 배터리 1, 2, 3위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상위권 말고는 의미가 없는데 8위권이면 사실 거의 하위권이거든요. 그렇게 싼 배터리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벤츠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사실 벤츠도 몇 년 전부터 이제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서 이제 지분율을 가져가서 대주주에 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 건 이해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배터리를 어떤 걸 씁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소비자들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요를 줄일 겁니다. 아무래도 뭐 CATL도 그나마 CATL이 낫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사고가 많고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배터리 어디 있습니다라고 이제 실제로 공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반대로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봐요. 우리나라 MCN 같은 경우는 이 3원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높죠. 그 이번에 불난 것도 3원계라고 하는데, 중국산 3원계랑 우리나라 3원계는 레벨 차이가 비교도 안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하면은 전기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안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싼 게 비지덕이라는 걸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오히려 이런 거를 기회 삼아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본인들 잘하는 거를 좀 세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LG는 사실 본인 홍보 못하는 걸 되게 유명하잖아요. 자기 잘하고 있는 거 되게 얘기 못하는 걸 유명하잖아요. 잘하는 건 좀 잘한다, 좀 자랑 좀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문제가 되는 배터리가 나오면은 우리 건 더 좋다라고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좀 아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홍보나 이런 걸 광고를 제대로 해줘야 알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실명제, 배터리 우리 어디 거 쓴다라는 그런 실명제가 우리나라 최근에 얘기한 거 보니까 그냥 권고 정도로 얘기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걸 만약 권고가 아닌 진짜 강제성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때부터 중국산 배터리 기업들 아마 거의 이제 하얀 곡선을 만들 것 같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물려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새로 진입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분들이 2차 전지를 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할까요? 저는 일단 내년까지는 유지하십시오. 아마 내년이 되면 내년에 또 출연해서 그러겠죠. 또 내년까지 하십시오. 그 내년에 또 내년에 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 7년까지는 성장세가 좀 뭔가 눈에 띄게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버전으로 좀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아픈 시기죠. 지금 되게 아픈 시기고 계좌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되게 아픈 시기긴 하지만 어차피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업종이 이런 과정을 다 거쳐왔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뭐 다들 뭐 적절하고 좋은 시점에 가지고 싶어 하지만 다들 그렇게 되진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럴 때는 받아들이고 오히려 좀 진짜 우리가 처음 투자했을 때 난 얘를 이게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를 앞에서 이끄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낫다 봅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금리 인하기로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9월에 될지 뭐 12월에 될지 언젠간 되긴 될 겁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앞으로 연준이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다른데 경기 침체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현재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예요. 한 번에 25bp씩 내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21번, 2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낮은 금리 상태에서 침체를 맞는 경우가 아니고 충분히 연준이 금리를 내려가지고 침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저는 시장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시장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대세상승 시장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세상승장이 오면 어떤 거 매수해야 돼요? 그냥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모든 이런 투자 상품들이 다 올라갈 겁니다. 뭐 제가 얘긴 잘 안 하지만 보통 주식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금리 인하기에는 분명히 이제 금값도 지금 금값이 계속 상승 최고치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기는 금이기 때문에 금값도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일부 여러분 좋아하시는 비트코인이나 이쪽 가상화폐들도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분들 화끈한 거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은 딱 시장의 개장과 폐장이 정해져 있는데 가상화폐는 이 시장에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올라갈 거고 저는 그래서 웬만한 자산들이 진짜 다 붐업이 되면서 그땐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품이 끼는 시점이 올 거라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뭐 감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주식이나 뭐 이쪽 라인들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금리나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대출에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차 사거나 집 사죠. 제일 비싼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대한 수요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화끈한 거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분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사실 그 두 개밖에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딴 거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자산이 한번 확 붐업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라 보기 때문에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